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녀는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 친구인 M의 이야기다. 우리가 근무하던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A라는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여자를 밝히는 사장이 직접 채용한 만큼 A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다. 게다가 일까지 잘했다. 눈치가 빠르고 심하게 나서는 법이 없어서 남자 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M도 기회를 엿보며 A에게 접근을 했다. M은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잘생긴 친구였다. A도 M이 싫지만은 않아 보였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될 것 같을 때마다 A는 매번 멀어지는 것이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리에 M도 꽤나 마음이 식어가는 눈치였다. 원래부터가 성미가 느긋한 친구가 아니었다. 어느 날 M은 마지막으로 마음이 없으면 확실히 말해달라며 강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그러자 A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M을 좋아하지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기 때문에 그와 사귈 수 없다고 했다. 갑작스레 스토커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자 M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일단 이야기 중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전화하라고 M은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그는 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어쨌거나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죽었다.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직사였다. A가 몸을 던지기 직전이라고 추정되는 시간대에 M의 핸드폰에 착신 이력에 몇 번이고 A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A의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몇 가지의 의문을 남긴 채 A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지어졌다. A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뒤처리는 모두 회사에서 했다. M도 그 일환으로 A가 살던 방을 빼러 그 집을 찾아갔다. 남아있는 물품이라고는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몇 안 되는 옷가지와 약간의 식료품, 그리고 이불이 전부였다. A는 정말로 긴 시간을 스토커에게 쫓겨다녔던 것이다. 사실 A가 죽던 그날, A가 M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그 시간에 나와 M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 때문인 줄 알고 짜증나니까 매너 모드로 해두고 안 받았었다. A 말고도 여자는 많다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다. 우리들이 A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걸지도 모른다. 한동안 마음이 답답했다. M은 점점 상태가 이상해져 갔다. 밤에도 잠들 수 없다고 했다. 확실히 A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딱히 여자친구였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냐며 나는 M에게 말했다. 냉정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A보다는 살아있는 내 친구 M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M은 나에게 핸드폰에 남아있는 착신 이력을 보여주었다. 소름이 돋았다. A의 번호가 빼곡히 남겨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었다. M은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A의 핸드폰은 현장에서 사라져 있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A를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수억이 너머로 높고 신경질적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기고 말았다. 그 웃음소리가 A의 목소리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질 나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M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입원했다. 나는 요즘 들어 매일 A의 꿈을 꾼다. 살아있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다. 말을 걸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한 소리가 나면서 A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뇌가 튀어나오고 피투성이의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M의 전화를 받았을 때 들었던 그 웃음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 A는 나를 원망하는 것일까? 왕따를 당한 아이는 가해자보다도 주변에서 방관한 친구들을 더욱 원망한다고 한다. 아니면 단지 나는 죄책감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것이고 그때 전화를 한 그 사람은 A의 스토커였을 수도 있다.
여자가 여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는 걸까? 그때 그 웃음소리는 확실히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아니, 이제 더는 생각하지 않기도 했다. 창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A의 얼굴이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 불륜 상대에게 식칼을 휘둘렀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집은 전세를 놓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었다. 어느 날 40살은 넘은 여자가 와서 마당에 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했다. 우리 집에 살던 남자의 아내 같았다. 여자는 긴 시간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밤 10시를 지났을 무렵 남편이 귀가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던 것 같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는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무서운 기세로 퍼부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몸이 굳어졌다. 여자가 부엌 칼을 꺼내 두 사람에게 향했다. 나는 재빨리 1층에 있던 부모님에게 가서 소리쳤다. 부모님은 멍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내가 말하자 아버지는 당황해서 정원으로 나갔고 거기에는 여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과 불륜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불륜 상대는 아직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니 물을 칼에다가 박아버렸다. 부엌 칼은 사람이 아니라 물을 베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기절초풍했다. 그 기세에 눌려 남편과 불륜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다시는 바람 따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날의 해프닝은 끝났다. 지금도 가끔씩 신년이 되면 선물을 보내온다. 그리고 원래 우리 어머니는 얌전한 편이지만 이날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절에 있는 거울. 우리 집 근처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안쪽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영적인 사진이 찍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울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겨우 사람 한 명의 전신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한 명이 당첨되어 저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절 밖으로 나가버린 채 그 친구가 혼자 남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절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밥을 사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선서 포즈를 하고 있는 친구의 등 뒤 거울에는 똑같이 선서 포즈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